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 오늘 35번째 륙갱입니다. 드니 디드로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미술 비평에도 손을 대는 사이에 휘곡도 씁니다. 디드로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비극에 반발해서 시민 연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라신의 비극에서처럼 고대의 오래된 소재에서 벗어나 지금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연극이 다루어야 한다는 디드로의 생각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계몽주의는 이성의 중요성을 일깨우지만 동시에 감성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극작가 피에르 들라쇼제의 작품에서처럼 감성이 과잉으로 작용하는 감상적인 최루물이 될 수도 있어요. 대체로 디드로의 희곡은 여기에 윤리라는 양념이 잔뜩 끼얹어진 경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디드로의 희곡은 그렇다 해도 디드로의 연기론인 연기자의 역설은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책입니다. 연기자의 역설은 디드로가 1773년에서 1777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사후인 1830년에 출판됩니다. 1747년 레몽드 생트 알빈느라는 사람이 연기자 르 코메디엉이라는 논문에서 연기에서 오성만큼이나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750년 프란체스코 리코버니는 연극예술이라는 논문을 통해 연기에서 감정의 적절한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요. 1750년 영국에서 발표된 연기자 디 액터란 글은 생트 알빈네의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1769년 이 글이 다시 게릭 또는 영국의 연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불어로 번역이 됩니다. 디드로는 연기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연기자의 역설이란 책을 쓰고요. 연기자의 역설에서 디드로는 어떻게 연기에서 오성과 감성이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기묘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풀어갑니다. 디드로에 따르면 관객이 공연에서 어떤 역할에 감성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연기자의 오성은 비교적 냉정하게 작용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연기자는 역할의 성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연기를 통해 일관되게 구축해 가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공연에서 연기자가 역할의 감정 상태에 말려 들어가면 공연 전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디드로에게 악드로서 연기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역할만 잘하는 그런 연기자입니다. 반면에 코미디언으로서 연기자는 모든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연기자입니다. 당연히 디드로는 후자가 진정한 연기자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술가로서 연기자에게 여전히 영감, 인스피라숑은 중요합니다. 무대에서 오성과 감성이 연기자의 내면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현실과는 다르고요. 그러니 무대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연기자 데이빗 게릭은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이해한 연기자입니다. 앞에서 데이빗 게릭을 다룰 때 언급했던 것처럼 게릭은 영감을 전율의 불꽃이라 부르죠. 디드로가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게릭은 연기자 역설이란 책을 가능하게 한 영감의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758년 디드로는 코메디 프랑세즈와 코메디 이탈리엔의 책임자인 듀라스 공작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게릭이 직접 몸으로 보여준 마법 같은 연기의 한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게릭이 공작의 일행들과 연기의 힘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게릭이 베개를 들고 베개를 아이처럼 어르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모두 웃으면서 게릭의 연기를 보는 중에 갑자기 게릭이 열려진 창문 밖으로 베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러고는 진짜 아이를 떨어뜨린 아빠처럼 비통해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함께 있던 일행들은 모두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그들 모두 떨어진 것이 아이가 아니라 베개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여기에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디드로의 연기자의 역설에서 마리 프랑스와즈 듀메닐과 마드모아젤 클레롱이라는 두 여성 연기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듀메닐은 외모가 수려한 것도 아니고요. 무대에서 존재감이 돋보이는 연기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녀가 불타오를 때 그녀는 천하제일입니다. 볼테르는 항상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그녀를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기용하죠. 예, 마리 프랑스와스 디메닐의 초상을 다시 보시자면 여기 이 초상이 마리 프랑스와스 디메닐입니다. 이 초상에 그녀의 연기 한순간에서 어떤 느낌이 오시지, 오시지 않나요? 예. 자, 마리 프랑스와즈 듀메닐이 그렇게 불타오르기 위해서 알코올이든 아니면 어떤 감성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듀메닐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형 남성 연기자와 연인 관계 역할을 연기하기가 절대로 어려운 그런 연기자이죠. 자, 클레롱의 초상입니다. 반면에 클레롱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떤 상태이든 비교적 충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는 그런 연기자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연기자로서 미래를 설계한 클레롱은 코메디 이탈리엔에서 연기 수업과 지방 순회를 거친 후에 20살의 나이에 코메디 프랑스에서 입단합니다. 듀메닐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클레롱은 10년 후 갑자기 전통적인 거대 몸짓, 그랑딜롱꽁스를 버리고 자연스러운 몸짓 연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클레롱은 또한 역사적 고증에 입각한 무대 의상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연기자이고요. 듀메닐에서 클레롱으로의 변화는 영국으로 치면 퀸에서 게리그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듀메닐과 클레롱을 거론한 디드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겠고요. 연기에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연기자 르갱의 등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르갱은 프랑스의 게릭이라 불리는 연기자입니다. 영국에서 게릭이 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무대 위의 관객들을 르갱이 쫓아내죠. 자, 르갱의 초상입니다. 볼테르는 아마추어 극단에서 연기하는 앙리 루이 깽을 발견하고 6달 동안 집중적으로 연기 훈련을 시킨 후에 1750년 자신의 작품의 주연으로 등장시킵니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이 인물이 바로 르갱입니다. 루이 15세의 강력한 추천으로 코메디 프랑세스의 단원이 된 르갱은 클레롱과 함께
프랑스 뉴웨이브 연기의 막을 엽니다. 1778년 르갱은 명성의 절정에서 과로로 눈을 감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클레롱은 르갱이 외모의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증언합니다. 몸짓이나 목소리 훈련만이 아니라 독서와 사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언어 습득에 바친 시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클레롱에 따르면 르갱은 꼬르네유나 라신느의 작품들을 인상적으로 소화시키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볼테르의 작품에 관한 한 그의 연기는 한마디로 완벽 그 자체였다고 클레롱은 말합니다. 르갱의 뒤를 이어 프랑스 연기 예술의 뉴웨이브를 주도한 프랑스와 조셉 탈만은 르갱 회고록 서문에서 르갱에게 최대의 찬사를 바칩니다. 탈만은 자칫 극작가나 철학자의 마우스피스로 전락하기 쉬운 연기자에게 르갱을 그 함정에서 벗어난 선례로 제시합니다. 가령 왕을 연기하기 위해 억지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몸짓이나 목소리에 담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권력은 일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권위와 위엄은 왕이 생활하는 일상의 습관 속에 묻어서 발휘되곤 하기 때문이죠. 탈만은 이런 통찰을 자신의 연기에 끌어들인 늑갱을 천재라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왕을 연기하기 위해 억지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몸짓이나 목소리에 연기자는 담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권력은 일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권위와 위엄은 왕이 생활하는 일상의 습관 속에 묻어서 발휘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 탈만은 이런 통찰을 자신의 연기에 끌어들인 늑갱을 천재라 불렀습니다. 나로서도 이런 통찰 하나만으로도 기꺼이 늑갱을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